30년간 가까이 지냈던 사이를 하루아침에 배신할 수 있을까요? 이번 현대차 공장에서 미국이 벌인 행동은 그야말로 배신이라는 말로도 담기 어려운 일이었다고 봅니다. 한국인들을 범죄자 취급하며 선량한 시민들을 가둬버렸는데요. 정작 범죄자는 따로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특혜는 없다고 했던 트럼프 대통령의 진짜 속셈은 따로 있었습니다. 미국 보안 전문가들 사이에서 암암리에 퍼진 이 사실이 충격을 안겨주고 있는데요.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건지 바로 알아보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한번 눌러주시고 한국을 응원해주세요. 새벽 5시 30분 헬기 소리가 조지아 하늘을 갈랐습니다. 저는 데이비드 윌슨 15년째 산업 분야를 담당하는 기자였어요. 그날 아침도 평소와 다름없이 커피를 마시며 뉴스를 확인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들려온 그 소음이 모든 걸 바꿔놓았죠. 처음엔 훈련용 헬기인 줄 알았어요. 하지만 소음이 계속 이어지면서 뭔가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급히 창밖을 내다보니 헬기 세대가 현대차 공장 상공을 맴돌고 있었어요. 그 순간 가슴이 두근거리기 시작했습니다. 15년 기자 생활에서 터득한 직감이 말하고 있었거든요. 뭔가 큰일이 벌어지고 있다고 말이에요. 서둘러 옷을 입고 현장으로 달려갔습니다. 공장 정문 앞에는 이미 출입국 관리소 요원들이 진을 치고 있었어요. 그런데 규모가 심상치 않았습니다. IC뿐만 아니라 FBI와 DEA까지 동원된 상황이었죠. 이상했어요. 단순한 비자 단속에 왜 이렇게 많은 기관이 동원되는 거죠? 저는 멀찌감치 떨어진 곳에서 상황을 지켜봤어요. 그때 첫 번째 체포가 시작됐습니다. 출근하던 한국인 엔지니어가 정문에서 멈춰섰어요. 요원이 다가가며 비자 확인하겠습니다라고 말했죠. 네, 여기 있습니다. 그 엔지니어는 당황한 기색 없이 서류를 건넸어요. B1 비자로 합법적으로 일하고 있었거든요. 저도 그 비자가 유효한 걸 한눈에 알 수 있었어요. 그런데 요원의 다음 말이 충격적이었습니다. 손 뒤로 돌리세요. 쇠사슬 소리가 새벽 공기를 갈랐어요. 저는 그 순간 소름이 돋았습니다. 합법 비자 소지자를 왜 체포하는 거죠? 뭔가 이상했어요. 공장 내부로 들어간 요원들은 더 강경했습니다. 배터리 생산 라인에서 일하던 한국 기술자들을 줄 세워 끌고 나왔거든요. 그들이 모두 명문대 출신이라는 걸 나중에 알게 됐어요. 카이스트와 서울대 그리고 연세대 출신 박사들이었죠. 배터리 화학 분야에서 세계 최고 수준의 전문가들이었습니다. 이해할 수 없어요. 저희는 모두 합법 비자 소지자입니다. 한 엔지니어가 영어로 항변했지만 답은 차가운 쇠사슬 뿐이었어요. 회사에서 초청받아 왔고 모든 서류도 완벽합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당황과 분노가 섞여 있었죠. 저는 급히 생중계를 시작했습니다. 지금 조지아 현대차 공장에서 전례 없는 대규모 단속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ICE와 FBI 그리고 DEA까지 동원된 합동 작전입니다. 하지만 뭔가 석연치 않은 부분이 많아요. 시간이 흐르면서 체포 규모는 상상을 초월했습니다. 오전 9시까지 무려 475명이 체포됐어요. 한국인 332명이고 일본인 9명 그리고 독일인 50명이었죠. 모두 합법 비자로 일하던 숙련 엔지니어들이었습니다. 그 순간 한 가지 이상한 점을 발견했어요. 체포된 사람들의 프로필이 너무 특이했거든요. 단순 제조업 노동자가 아니라 모두 고도의 기술을 보유한 전문가들이었어요. 배터리 화학 박사와 생산 시스템 설계자 그리고 품질 관리 전문가들 말이에요. 한국 대사관에서 긴급히 영사가 파견됐습니다. 이들은 모두 적법한 절차를 거쳐 입국한 기술 전문가들입니다. 즉시 석방을 요구합니다. 하지만 IC 현장 책임자는 단호했어요. 비자 남용 혐의가 있습니다. 관광 목적 비자로 취업 활동을 했다는 신고를 받았습니다. 그건 말이 안 됐어요. 비비자는 단기 사업 목적으로 사용하는 게 정상이거든요. 오후 1시 워싱턴에서 긴급 브리핑이 있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전용기 앞에서 기자들을 만났죠. 대통령님, 조지아 한국 기술자 대량 체포에 대해 입장을 밝혀주십시오. 트럼프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짧게 말했어요. 특혜는 없다. 단 한마디로 모든 걸 무시했습니다. 20년 한미 경제 협력도 12조 원 투자 약속도 동맹의 가치도 그 한마디에 묻혔어요. 저는 그날 밤 호텔에서 보고서를 쓰며 확신했습니다. 이 사건은 단순한 불법 체류 단속이 아니라고 말이에요. 뭔가 더 큰 그림이 있다는 직감이 들었거든요. 그날 밤 사무실로 돌아와
컴퓨터 앞에 앉았는데 메일함에 익명의 메시지가 하나 들어와 있었어요. 발신자는 단순히 관심 있는 사람이라고 되어 있었죠. 첨부 파일을 열어보니 체포자 명단이었습니다. 475명의 이름이 빼곡히 적혀 있었어요. 처음엔 그냥 언론에 유출된 자료인 줄 알았는데 자세히 들여다보니 소름이 돋더군요. 명단에는 단순히 이름만 있는 게 아니라 각자의 전문 분야까지 상세히 기록되어 있었거든요. 전고체 배터리 화학 전문가와 BMS 설계자 그리고 실리콘 나노와이어 특허 보유자 이런 식으로 말이에요. 그런데 그 명단을 훑어보다가 눈이 번쩍 뜨이는 이름을 발견했습니다. 김준호. 5년 전 제가 배터리 산업 리포트를 쓸 때 인터뷰했던 연구원이었어요. 당시 그는 LG에너지솔루션에서 차세대 배터리 기술을 개발하는 팀장이었죠. 굉장히 인상 깊었던 사람이었거든요. 차분하면서도 자신의 분야에 대한 열정이 넘쳤던 분이었어요. 그가 조지아에 파견되어 있었다는 것도 몰랐는데 체포됐다니 믿을 수 없었습니다. 저는 급히 과거 인터뷰 녹음 파일을 찾아봤어요. 김준호 박사와의 대화가 또렷하게 기억났거든요. 당시 그는 미국 시장에 대한 기대감을 숨기지 않았어요. 미국은 정말 기회의 땅이라고 생각해요. 우리 기술을 인정해주고 공정한 경쟁 환경을 제공해주니까요. 그의 목소리에는 확신이 가득했었죠. 하지만 지금 그는 쇠사슬에 묶여 있었습니다. 명단을 더 자세히 살펴보니 더욱 충격적인 사실을 발견했어요. 체포된 사람들의 이력이 너무나 화려했거든요. 카이스트 화학공학과 박사 출신으로 네이처지의 논문을 20편 이상 게재한 연구자, 삼성 SDI에서 15년간 근무하며 배터리 안전성 분야의 세계적 권위자가 된 엔지니어, MIT에서 박사 후 과정을 마치고 돌아온 차세대 배터리 설계 전문가까지요. 이들이 모두 불법 체류자라니요? 말도 안 됐어요. 저는 김준호 박사의 비자 상태를 확인해봤습니다. 공개된 자료를 통해 알아본 결과 그는 B1 비자로 합법적으로 입국했었어요. 회사에서 공식 초청장까지 발급받은 상태였죠. 기술 이전과 현지 직원 교육을 위한 단기 파견이었거든요. 그런 그가 왜 체포된 거죠? 더 이상한 건 명단의 분류 방식이었어요. 단순히 가나다 순으로 정리된 게 아니라 기술 분야별로 구분되어 있었거든요. 양극재 전문가 그룹과 음극재 전문가 그룹 그리고 전해질 연구자 그룹도 분리막 기술자 그룹 이런 식으로 말이에요. 마치 누군가가 의도적으로 특정 기술 보유자들을 선별해서 리스트를 만든 것 같았습니다. 가장 충격적인 건 맨 마지막 페이지였어요. 거기에는 각 전문가들이 보유한 핵심 기술과 특허 목록이 적혀 있었거든요. 김준호 박사의 경우 고에너지 밀도 리튬이온 배터리 제조 공정, 최적화 기술과 배터리 수명 연장 알고리즘을 보유하고 있다고 명시되어 있었어요. 이건 일반적인 체포자 명단이 아니었습니다. 기술 인벤토리였죠. 저는 손이 덜덜 떨렸어요. 이 명단이 어떻게 만들어진 건지, 누가 이런 상세한 정보를 가지고 있었는지 궁금했거든요. IC나 FBI가 이런 기술적 세부 사항까지 파악하고 있었다는 뜻이었으니까요. 그 순간 메일함에 또 다른 메시지가 도착했습니다. 같은 발신자였어요. 이번에는 단 한 줄의 메시지였습니다. 이건 시작에 불과해요. 진짜 목적을 알고 싶으면 내일 밤 12시에 브루클린 다리 남쪽 끝에서 만나요. 빨간 모자를 쓰고 올게요. 저는 화면을 뚫어져라 쳐다봤습니다. 누군가가 저에게 정보를 흘려주고 있었어요. 그것도 상당히 위험한 정보를 말이에요. 과연 만나야 할까요? 하지만 저는 이미 결심하고 있었습니다. 김준호 박사와 다른 연구자들에게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반드시 알아내야겠다고 말이에요. 다음 날 밤 12시. 브루클린 다리 남쪽 끝은 생각보다 을씨년스러웠어요. 가로등 불빛이 희미하게 비치는 가운데 저는 약속 장소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솔직히 무서웠어요. 15년 기자 생활을 하면서 이런 스파이 영화 같은 상황은 처음이었거든요. 그런데 정확히 12시에 빨간 모자를 쓴 사람이 나타났습니다. 40대 중반으로 보이는 남성이었는데 어딘가 초조해 보였어요. 계속 주변을 두리번거리며 경계하는 모습이었죠. 당신이 데이비드 윌슨 기자죠? 그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네, 맞습니다. 그런데 당신은 누구시죠? 저는 IC 내부에서 일하는 사람입니다. 더 자세한 신원은 밝힐 수 없어요. 하지만 조지아에서 일어난 일이
단순한 비자 단속이 아니라는 걸 알려드리고 싶어서요. 그의 목소리에는 절박함이 섞여 있었습니다. 저는 가슴이 두근거리기 시작했어요. 역시 뭔가 숨겨진 이야기가 있었던 거네요. 그가 주머니에서 USB를 꺼냈습니다. 이 안에 진실이 들어있어요. 하지만 절대 출처를 밝히면 안 됩니다. 제 목숨이 위험해질 수 있거든요. USB를 받아들며 저는 물었어요. 도대체 무슨 일인가요? 왜 합법 비자 소지자들을 체포한 거죠? 그는 한숨을 깊게 쉬었습니다. 이건 처음부터 기획된 작전이었어요. 한국 기술자들을 겨냥한 정밀 타겟팅이었죠. 비자 단속은 핑계에 불과했습니다. 정말이에요? 저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을 지었어요. 그러자 그가 더 충격적인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ICE는 몇 달 전부터 한국 엔지니어들의 정보를 수집하고 있었어요. 누가 어떤 기술을 가지고 있는지, 어떤 특허를 보유하고 있는지 모든 걸 파악하고 있었죠. 그게 어떻게 가능하죠? 기업 정보는 기밀인데요. 여러 경로가 있어요. 링크드인 프로필과 학회 발표 자료, 그리고 특허 출원 내역, 심지어 대학 동문 네트워크까지 활용했거든요. 요즘은 오픈소스 인텔리전스라고 해서 공개된 정보만으로도 엄청난 걸 알아낼 수 있어요. 저는 소름이 돋았습니다. 그렇다면 이건 국가 차원의 조직적인 기술 정보 수집이었던 거네요. USB 안에 뭐가 들어있나요? 내부 분류표와 타겟 리스트요. 각 기술자별로 중요도를 A, B, C 등급으로 나눠놨어요. 어등급은 반드시 확보해야 할 핵심 인물들이고요. 김준호 박사도 어등급이었나요? 네, 맞아요. 전고체 배터리 기술 분야에서는 최고 등급이었어요. 그의 기술을 확보하는 게 이번 작전의 주요 목표 중 하나였거든요. 저는 머리가 어지러웠어요. 이건 단순한 사건이 아니라 국가적 음모였던 거네요. 다른 나라 엔지니어들도 같은 방식으로 분류됐나요? 물론이죠. 일본의 토요타 연구원들, 독일의 BMW 기술자들 모두 마찬가지였어요. 하지만 한국 기술자들이 가장 많았어요. 배터리 분야에서는 한국이 세계 최고거든요. 그 순간 바람이 불면서 그의 모자가 날아갈 뻔했어요. 그는 급히 모자를 눌렀으며 말했습니다. 이제 가봐야겠어요. 너무 오래 있으면 위험해요. USB 내용을 보시면 모든 게 명확해질 거예요. 잠깐만요. 궁금한 게 더 있는데요. 하지만 그는 이미 어둠 속으로 사라지고 있었습니다. 저는 USB를 꽉 쥐고 서 있었어요. 이 작은 장치 안에 조지아 사태의 모든 진실이 담겨 있다는 생각에 손이 떨렸거든요. 집으로 돌아와 컴퓨터에 USB를 삽입했습니다. 파일들이 화면에 나타나는 순간 저는 숨을 삼켰어요. 폴더를 열어보니 수백 명의 한국 엔지니어들이 상세히 분류되어 있었습니다. 각자의 사진, 이력, 보유 기술, 심지어 가족 관계까지 모든 게 기록되어 있었어요. 이건 완전한 감시와 추적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USB 내용을 분석한 후 저는 한 가지 확신했어요. 체포된 한국 엔지니어들과 직접 접촉해야 한다는 것을요. 하지만 공식적인 면회는 불가능했습니다. ICE에서 조사 중이라며 모든 접촉을 차단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위험한 결정을 했어요. 가짜 신분증을 만들어서 구금시설 근처로 가보기로 한 거죠. 15년 기자 생활에서 이런 불법적인 시도는 처음이었지만 진실을 위해서라면 감수할 가치가 있다고 생각했어요. 아틀란타 외곽에 있는 임시 구금시설은 생각보다 삼엄했습니다. 철조망이 둘러싸인 회색 건물이었는데 경비원들이 24시간 순찰을 돌고 있었어요. 저는 건설업체 직원으로 위장해서 시설 보수 작업을 한다고 둘러댔습니다. 다행히 경비원이 크게 의심하지 않고 출입증을 발급해줬어요. 건물 내부는 긴장감이 팽팽했습니다. 복도를 걸으면서 여러 방을 지나쳤는데 그중 한 방에서 흥미로운 대화가 들려왔어요. 두꺼운 유리창 너머로 미국 요원 한 명이 한국인과 이야기하고 있었거든요. 저는 조심스럽게 가까이 다가가서 들어봤습니다. 김 박사님, 우리가 원하는 건 간단해요. 미국 요원이 차분한 목소리로 말했어요. 당신이 가진 전고체 배터리 기술, 그 제조 공정만 알려주시면 됩니다. 그 대가로 특별한 대우를 약속하겠어요. 영주권은 물론이고 연봉도 현재의 3배로 보장해드릴 수 있어요. 하지만 유리창 너머의 한국인은 미소만 지었습니다. 김준호 박사였어요. 제가 예전에 인터뷰했던 바로 그 사람이었죠. 당신들이 원하는 건 제 머릿속에 있는 지식이죠. 하지만 그건 절대 줄 수 없습니다. 김 박사의 목소리는 의외로 담담했어요. 제가 개발한 기술은 제 나라를 위한 것이에요. 돈으로 살 수 있는 게 아니라고요. 요원이 조금 더 압박했습니다. 박사님, 현실적으로 생각해보세요. 지금 한국 정부가 당신을 위해 뭘 해주고 있나요? 반면 우리는 구체적인 제안을 하고 있어요. 연구 환경도 훨씬 좋고
자녀 교육 기회도 더 많아요. 하지만 김 박사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제가 여기 온 이유는 기술 이전이 아니라 협력이었어요. 서로 윈윈할 수 있는 관계를 만들려고 했는데 지금 상황은 완전히 다르네요. 저는 그 순간 가슴이 뭉클했어요. 쇠사슬에 묶인 상황에서도 자신의 신념을 굽히지 않는 김 박사의 모습이 인상적이었거든요. 요원이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시간을 드릴게요. 하지만 너무 오래 생각하지는 마세요. 상황이 악화되면 더 곤란해질 수 있어요. 그렇게 면담이 끝나고 요원이 나갔어요. 저는 급히 다른 방으로 이동했습니다. 혹시 다른 엔지니어들도 비슷한 제안을 받고 있는지 확인하고 싶었거든요. 다음 방에서는 또 다른 장면이 펼쳐지고 있었어요. 젊은 한국인 연구원이 테이블에 앉아 있었는데 그 앞에는 서류 더미가 놓여 있었습니다. 미국 관리가 설명하고 있었어요. 이건 기술 이전 계약서예요. 여기 사인만 하시면 모든 법적 문제가 해결됩니다. 그리고 즉시 석방되실 수 있어요. 연구원이 서류를 들여다보더니 물었습니다. 이 계약서에 사인하면 제가 개발한 BMS 기술의 모든 권리가 미국으로 넘어가는 건가요? 맞습니다. 하지만 그 대가로 상당한 보상을 받으실 수 있어요. 연봉 20만 달러의 보너스까지 추가로 드릴게요. 연구원은 고민하는 표정이었어요. 사실 저도 이해할 수 있었어요. 젊은 나이에 이런 거액을 제안받으면 흔들릴 수밖에 없죠. 하지만 결국 그도 고개를 저었습니다. 죄송해요. 이 기술은 회사 것이기도 하지만 제 조국의 자산이기도 해요. 개인적인 이익을 위해 넘겨드릴 수는 없어요. 저는 복도로 나와서 깊게 숨을 쉬었습니다. 이제 상황이 완전히 명확해졌어요. 이건 단순한 비자 단속이 아니라 조직적인 기술 탈취 시도였던 거죠. 그것도 아주 치밀하고 계획적인 방법으로 말이에요. 구금시설에서 나온 그날 밤, 저는 아틀란타 시내 한 모텔로 향했어요. 체포된 한국 기술자들의 가족들이 머물고 있다는 소식을 들었거든요. 모텔 주차장에는 조지아 번호판을 단 차들이 여러 대 서 있었습니다. 평소 같으면 공장 근처 아파트에서 살던 가족들이 급하게 이곳으로 몰려온 거였어요. 로비에 들어서자마자 한국어가 들려왔습니다. 여러 가족들이 모여 앉아 불안한 표정으로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어요. 아이들은 부모 곁에 바짝 붙어 있었고 어머니들의 눈은 빨갛게 부어 있었습니다. 저는 조심스럽게 다가가서 한국어로 말을 걸었어요. 안녕하세요. 저는 기자인데 혹시 인터뷰가 가능할까요? 한 여성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30대 후반으로 보이는 분이었는데 얼굴에는 이틀간 잠을 못 잔 피로가 역력했어요. 저는 최서연이에요. 남편이 전고체 배터리 연구팀에서 일하고 있었는데 그녀가 떨리는 목소리로 자신을 소개했습니다. 남편이 어디에 있는지도 모르겠어요. 변호사도 만날 수 없다고 하고 전화도 안 받아요. 도대체 왜 이런 일이 일어난 건가요? 서연 씨 옆에는 7살 딸 하윤이가 앉아 있었어요. 아이는 계속 엄마 팔을 잡아당기며 물었습니다. 엄마, 아빠 언제 와? 아빠 어디 갔어? 서연 씨는 눈물을 참으며 대답했어요. 아빠는 일 때문에 잠깐 간 거야. 곧 돌아올 거야. 하지만 그녀의 목소리는 확신이 없었습니다. 저는 서연 씨와 조용한 곳에서 이야기를 나눴어요. 남편 한민우 씨는 LG에너지솔루션에서 15년간 근무한 베테랑 연구원이었다고 했습니다. 미국 파견도 회사의 공식 발령이었고 모든 비자 절차도 완벽하게 처리했다고 하더군요. 2년 전에 온 가족이 조지아로 이주했어요. 서연 씨가 눈물을 닦으며 말했습니다. 하윤이도 여기서 학교 다니고 친구들도 많이 사귀었는데 남편은 항상 미국이 기회의 땅이라고 했거든요. 정정당당하게 기술로 승부할 수 있는 곳이라고요. 그런데 이제 와서 범죄자 취급을 하다니 이해할 수 없어요. 하윤이는 아빠가 체포된 걸 정확히 이해하지 못하고 있었어요. 하지만 엄마가 계속 우는 걸 보고 불안해하고 있었습니다. 아이가 서연 씨에게 와서 말했어요. 엄마, 울지 마. 내가 착하게 할게. 아빠도 착한 사람이니까 금방 올 거야. 그 말을 듣고 서연 씨는 더 이상 눈물을 참을 수 없었습니다. 모텔 2층에서는 또 다른 가족을 만났어요. 배터리 관리 시스템 전문가인 김태현 씨의 아내 윤지혜 씨였습니다. 그녀는 6개월 된 아기 시우를 안고 있었어요. 신생아를 돌보는 것만으로도 힘든데 남편까지 갑자기 사라져서 정말 막막해요. 지혜 씨가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아기 분유값도 떨어져 가는데 언제까지 이 모텔에 있어야 할지 모르겠어요. 남편이 언제 나올 수 있는지 아무도 말해주지 않아요. 태연 씨는 카이스트에서 박사 학위를 받고 삼성 SDI에서 10년간 근무한 후 현대차로 이직한 실력파 연구원이었어요. 특히 배터리 수명 예측 알고리즘 분야에서는 세계적인 전문가였다고 하더군요. 남편이 개발한 기술로
전기차 배터리 수명이 30% 늘어났어요. 지혜 씨가 자랑스럽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현대차에서 미국 파견을 요청한 거예요. 현지 직원들을 교육하고 기술을 전수하려고요. 그런데 이제 와서 기술을 훔치려 했다니 말이 안 돼요. 밤이 깊어갈수록 모텔 로비의 분위기는 더욱 침울해졌습니다. 아이들은 지쳐서 엄마 품에서 잠이 들었고 어른들은 서로 위로하며 정보를 공유했어요. 한국 영사관에서 연락이 왔다는 소식, 변호사를 구했다는 이야기, 언론에서 취재 요청이 들어왔다는 얘기들이 오갔습니다. 저는 그날 밤 모텔에서 나오면서 깊은 분노를 느꼈어요. 정치적 목적을 위해 무고한 가족들이 이런 고통을 당하고 있었거든요. 아이들의 순진한 질문과 어머니들의 눈물, 그 모든 게 제 가슴을 아프게 했습니다. 조지아 사태의 진짜 피해자는 바로 이런 평범한 가족들이었어요. 그날 밤 저는 위험한 결정을 내렸어요. 현대차 공장 내부로 직접 들어가 보기로 한 거죠. 주간에는 경비가 삼엄했지만 밤에는 상황이 다를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오후 11시쯤 공장 주변을 돌아보니 예상대로 경비원들이 줄어들어 있었어요. 저는 후문 쪽으로 돌아가서 담장을 넘었습니다. 15년 기자 생활에서 이런 불법 침입은 처음이었지만 진실을 위해서라면 감수할 수밖에 없었어요. 공장 내부는 을씨년스러웠습니다. 평소에는 24시간 돌아가던 생산 라인이 완전히 멈춰 있었거든요. 거대한 기계들이 유령처럼 서 있는 모습이 섬뜩했어요. 손전등을 켜고 배터리 생산 구역으로 향했습니다. 그곳은 한국 엔지니어들이 마지막으로 일했던 곳이었죠. 첫 번째로 눈에 띈 건 미완성된 생산 라인이었어요. 독일에서 들여온 최첨단 장비들이 설치 도중에 그대로 방치되어 있었습니다. 거대한 크레인이 배터리 셀 제조 장비를 들고 있는 채로 멈춰 있었어요. 마치 시간이 정지된 것 같았죠. 제어실로 들어가 보니 더욱 충격적인 광경이 펼쳐졌습니다. 컴퓨터 모니터들에는 아직도 생산 매개 변수들이 표시되어 있었어요. 배터리 온도 조절 설정, 전해질 주입 속도, 품질 검사 기준 등등 모든 게 그대로 남아 있었거든요. 하지만 이 모든 설정을 이해하고 조작할 수 있는 사람들은 지금 구금 시설에 갇혀 있었어요. 저는 한 컴퓨터 앞에 앉아서 화면을 들여다봤습니다. 마지막 작업 기록이 체포 당일 오전 5시 27분에 멈춰 있었어요. 누군가가 새벽 교대 근무를 하다가 갑자기 끌려간 거였죠. 품질 관리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현미경 아래에는 배터리 셀 샘플이 그대로 놓여 있었고 검사 결과를 기록하던 노트북은 절전 모드로 들어가 있었어요. 벽에 붙어 있는 작업 일정표에는 한국어와 영어가 섞여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이 모든 계획들은 무의미해졌습니다. 기술 문서 보관실에 들어가 보니 상황이 더욱 심각했어요. 수많은 파일 캐비닛들이 있었는데 그중 일부가 강제로 열린 흔적이 있었거든요. 자물쇠가 부러져 있었고 서류들이 어수선하게 흩어져 있었어요. 누군가가 급하게 뒤진 것 같았습니다. 저는 바닥에 떨어진 서류들을 주워봤어요. 대부분이 기술 매뉴얼과 공정 가이드였습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핵심 기술 문서들은 사라져 있었어요. 특히 전고체 배터리 제조 공정에 관한 파일들이 깡그리 없어졌더군요. 연구개발실은 더욱 처참했습니다. 실험 장비들은 그대로 있었지만 컴퓨터 하드드라이브들이 모두 제거되어 있었어요. 연구 데이터가 저장된 서버도 비어 있었죠. 누군가가 체계적으로 기술 정보를 수집해간 것 같았습니다. 벽에 걸린 화이트보드에는 아직도 복잡한 화학 공식들이 적혀 있었어요. 한국 연구원들이 마지막까지 연구하던 내용이었겠죠. 하지만 이제 그 공식들을 이해할 수 있는 사람들은 여기에 없었습니다. 직원 휴게실에 들어가니 개인 물품들이 그대로 남아 있었어요. 커피잔, 가족사진, 한국에서 가져온 과자들까지 모든 게 주인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한 책상 위에는 딸에게라고 쓰인 편지가 있었는데 읽어보니 눈물이 났어요. 아빠가 미국에서 열심히 일해서 꼭 성공하겠다는 내용이었거든요. 조립 라인으로 다시 돌아가니 더욱 절망적인 현실이 보였습니다. 수십억 원짜리 장비들이 무용지물이 되어 있었어요. 한국 엔지니어들이 없으면 이 모든 기계들이 그냥 고철 덩어리에 불과했거든요. 기계를 돌리는 건 기술이고 그 기술은 사람의 머릿속에 있었으니까요. 저는 공장을 나오면서 확신했습니다. 미국이 정말 원했던 건 공장이나 기계가 아니라 바로 그 기술이었다는 것을요. 한국 엔지니어들의 머릿속에 있는 지식과 노하우, 그것이 진짜 목표였던 거죠. 다음 날 백악관 브리핑룸은 언제나처럼 긴장감이 흘렀어요. 저는 뒷줄에 서서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조지아 사태에 대한 질문이 쏟아져 나왔지만 그의 답변은 한결같았어요. 특혜는 없다. 법은 법이다. 모든 외국인은 동등하게 취급된다. 하지만 저는 뭔가 석연치 않은 느낌을 받았습니다. 대통령의 표정이 평소보다 경직되어 있었거든요. 마치 준비된 대본을 읽는 것 같았어요. 브리핑이 끝난 후 저는 워싱턴 시내 호텔 바로 향했습니다. 그곳은 정치인들과 로비스트들이 자주 모이는 곳이었거든요. 비공식적인 정보를 얻기에는 최적의 장소였어요. 바 한 구석에 앉아서 위스키를 주문하고 주변 대화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그때 옆 테이블에서 흥미로운 대화가 들려왔어요. 두 남자가 조용히 이야기하고 있었는데 한 명은 국방부 출신으로 보이는 정장 차림이었고 다른 한 명은 산업계 로비스트 같았어요. 이건 법 집행이 아니야. 로비스트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기술 전수 작전이지. 우리 클라이언트들이 몇 년째 요구해온 거야. 한국 배터리 기술을 어떻게든 확보하라고 말이야. 국방부 출신으로 보이는 남자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펜타곤에서도 같은 얘기를 하더군. 중국과의 기술 경쟁에서 이기려면 한국 기술이 필요하다고. 특히 차세대 배터리는 국가 안보와 직결된 문제라고 하더라고. 저는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이건 단순한 법 집행이 아니라 계획된 기술 탈취였던 거네요. 로비스트가 계속 말했어요. 조지아 작전은 시작에 불과해. 다음 타겟은 텍사스 삼성 공장이야. 반도체 기술도 확보해야 하거든. 저는 손이 덜덜 떨렸어요. 이게 조직적인 계획이었다니요. 급히 휴대폰으로 녹음을 시작했지만 그들이 자리를 뜨고 있었어요. 다음 날 저는 국무부 출입 기자들에게 연락을 취했습니다. 혹시 조지아 사태에 대한 내부 정보가 있는지 알아보려고요. 한 기자가 귀띔해줬어요. 국무부 아시아 담당 부서에서 긴급 회의가 열렸다고 하더군요. 한국 정부의 반발이 예상보다 강해서 대응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는 거였어요. 저는 국무부 건물 근처에서 관계자들을 기다렸습니다. 점심시간에 나온 한 관료와 우연히 마주쳤는데 그가 전해준 이야기는 충격적이었어요. 사실 우리도 예상 못했어요. 그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IC 작전이 이렇게 클 줄은 몰랐거든요. 원래는 몇 명 정도만 타겟하려고 했는데 현장에서 규모가 커진 것 같아요. 그럼 처음부터 계획된 게 아니었나요? 아니에요. 분명히 계획은 있었죠. 하지만 이렇게 대규모로 진행될 줄은 몰랐어요. 이제 한국 정부가 강하게 반발하니까 수습하느라 난리가 났어요. 상무부에서도 비슷한 움직임이 포착됐습니다. 한 내부자가 익명을 조건으로 정보를 줬어요. 상무부에서는 몇 달 전부터 한국 기업들의 기술 현황을 조사하고 있었다는 거였어요. 어떤 기업이 어떤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지, 핵심 인력이 누구인지 모든 걸 파악하고 있었다고 하더군요. 가장 충격적인 건 백악관 내부 이야기였어요. 한 정치부 기자가 전해준 내용인데 국가경제위원회에서 한국 기술 확보 방안을 논의하는 비밀 회의가 있었다는 거였어요. 중국과의 기술 패권 경쟁에서 이기기 위해서는 동맹국의 기술도 필요하다면 확보해야 한다는 논리였죠. 저는 그날 밤 호텔방에서 모든 정보를 정리해봤어요. 표면적으로는 법 집행이라고 하지만 실제로는 조직적인 기술 탈취 계획이었던 거네요. 워싱턴의 여러 부처가 협력해서 한국 기술을 확보하려는 작전이었던 거죠. 다음 날 아침 또 다른 제보가 들어왔습니다. 이번에는 의회 소식통이었어요. 하원정보위원회에서 비공개 브리핑이 있었는데 그 내용이 한국 기술 확보의 필요성에 관한 것이었다고 하더군요. 국가안보 차원에서 핵심 기술은 어떤 방법으로든 확보해야 한다는 논리였어요. 서울에서 날아온 암호화된 이메일이 재받은 편지함에 도착한 건 조지아 사태 사흘째였어요. 발신자는 익명이었지만 메일 헤더를 분석해보니 현대차 본사에서 온 것 같았습니다. 첨부된 문서를 열어보는 순간 저는 숨을 삼켰어요. 제목부터가 충격적이었거든요. 긴급 대응 방안, 미국 사업 전면 재검토, 빨간 글씨로 극비라고 표시되어 있었어요. 문서를 자세히 읽어보니 현대차 경영진의 분노가 그대로 느껴졌습니다. 미국 정부의 이번 조치는 동맹 관계에 대한 명백한 배신 행위로 간주한다는 내용이 첫 페이지에 적혀 있었어요. 더 놀라운 건 구체적인 대응 계획이었습니다. 미국 내 모든 투자 프로젝트 즉시 중단, 기술진 전원 본국 송환, 대체 투자처 검토 이런 항목들이 빼곡히 나열되어 있었거든요. 가장 충격적인 부분은 마지막 페이지였어요. 러시아 상트페테르부르크 공장 재가동 검토라는 제목 아래 상세한 분석이 들어있었습니다. 2022년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철수했던 러시아 공장을 다시 가동할 가능성을 검토하고 있다는 내용이었어요. 저는 이 문서가 진짜인지 확인하기 위해 서울의 경제기자 동료에게 연락을 취했습니다. 김 기자라고 부르겠어요. 그는 20년째 한국 대기업을 취재해온 베테랑이었거든요. 김 기자가 확인해준 바로는 현대차 본사가 실제로 비상경영진 회의를 연일 개최하고 있다고 했어요. 분위기가 상당히 살벌하다고 하더군요. 경영진들이 미국에 대한 불신을 노골적으로 드러내고 있다는 거였어요. 더 구체적인 정보를 얻기 위해 저는 현대차와 관련된 다른 소스들을 찾아봤습니다. 그 과정에서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어요. 현대차뿐만 아니라 LG, 삼성, SK 등 주요 대기업들이 모두 비슷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는 거였어요. 마치 사전에 조율된 것처럼 말이에요. 한 투자은행 관계자가 익명을 조건으로 전해준 이야기는 더욱 충격적이었습니다. 한국 대기업들이 미국 투자 자금을 대규모로 회수할 준비를 하고 있다는 거였어요. 총 규모가 600억 달러에 달한다고 하더군요. 이건 한국 기업 역사상 최대 규모의 투자 철수였어요. 저는 이 정보가 맞는지 다른 경로로도 확인해봤습니다. 월스트리트의 한국계 투자은행 직원이 비슷한 이야기를 해줬어요. 한국 본사들에서 미국 법인 자산정리 지시가 내려오고 있다는 거였어요. 부동산, 장비 심지어 진행 중인 프로젝트까지 모든 걸 정리하라는 명령이었다고 하더군요. 가장 놀라운 건 현대차의 러시아 복귀 계획이었어요. 내부 문서를 보니 이미 러시아 측과 비공식 접촉을 시작했다는 내용이 있었거든요. 상트페테르부르크 공장을 되사는 조건부터 새로운 투자 규모까지 구체적으로 논의하고 있었어요. 문서에 따르면 러시아 정부도 적극적으로 환영하는 분위기였습니다. 서방 제재로 떠난 외국 기업들이 돌아오는 걸 정치적 승리로 포장할 수 있다고 판단한 것 같았어요. 특히 한국 같은 중요한 동맹국이 미국을 버리고 러시아를 선택한다면 엄청난 상징적 의미가 있다는 분석이 포함되어 있었죠. 저는 이 모든 정보를 종합하면서 한 가지 확신했어요. 현대차의 결정은 단순한 사업적 판단이 아니라 국가적 자존심의 문제가 되었다는 것을요. 조지아에서 한국 기술자들이 쇠사슬에 묶인 그 순간 한국 기업들의 미국에 대한 신뢰가 완전히 무너진 거였어요. 다음 날 또 다른 내부 문서가 유출됐습니다. 이번에는 현대차 이사회 회의록이었어요. 그 내용을 보니 경영진들의 분노가 얼마나 깊은지 알 수 있었습니다. 더 이상 미국을 신뢰할 수 없다는 결론에 도달했다고 명시되어 있었거든요. 특히 인상적이었던 건 한 이사의 발언이었어요. 우리가 12조 원을 투자하겠다고 약속했는데 그 대가가 쇠사슬이라니요. 이건 동맹이 아니라 모독입니다. 이제 우리도 다른 선택지를 고려해야 할 때입니다. 저는 이 문서들을 보면서 역사적인 순간을 목격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한국 기업들이 미국에서 대규모 철수를 결정하는 순간을 말이에요. 조지아 브라이언 카운티로 다시 돌아간 건 체포 사건 일주일 후였어요. 낮에는 다른 기자들이 몰려와서 사진만 찍고 떠났지만 저는 밤까지 남아있기로 했습니다. 진짜 이야기는 카메라가 사라진 후에 나온다는 걸 알고 있었거든요. 해가 지자 공장 주변은 완전히 다른 모습을 드러냈어요. 낮에 보던 활기찬 산업단지가 아니라 유령 도시 같았습니다. 가로등만이 을씨년스럽게 빈 주차장을 비추고 있었어요. 한 주 전만 해도 수백 대의 차량으로 가득했던 그 주차장이 말이에요. 저는 공장 근처 카페로 들어갔습니다. 한국 직원들이 자주 찾던 곳이라고 들었거든요. 카페 사장인 마틴은 60대 백인 남성이었는데 얼굴에 깊은 주름이 패여 있었어요. 한국 사람들이 오기 전에는 여기가 완전히 죽은 동네였어요. 마틴이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공장이 들어서고 나서야 사람들이 생겼죠. 한국 엔지니어들이 매일 와서 커피 마시고 가족들과 함께 와서 케이크도 사고 그랬는데 이제 뭐 하나도 안 팔려요. 마틴의 아내 메리도 나와서 이야기에 합류했어요. 그녀는 한국 직원들의 아이들을 돌봐주는 일을 하고 있었다고 했어요. 한국 아이들이 정말 예의 바르고 똑똑했어요. 메리가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습니다. 부모들이 야근할 때 저희 집에서 숙제도 도와주고 저녁도 같이 먹었는데 갑자기 부모가 잡혀간다니까 아이들이 얼마나 무서워했는지 몰라요. 저는 가슴이 뭉클했어요. 이건 단순히 기업 간 갈등이 아니라 실제 사람들의 삶이 파괴된 이야기였거든요. 공장 근처 한인마트도 들어가 봤습니다. 사장인 김 씨는 40대 한국계 미국인이었는데 가게가 텅텅 비어 있었어요. 한국 직원들이 단골이었거든요. 김 사장이 말했습니다. 매출이 80% 떨어졌어요. 한국 라면, 김치, 고추장 같은 건
이제 아무도 안 사요. 창고에 쌓여만 가고 있어요. 언제 다시 돌아올지도 모르는데 어떻게 장사를 해요? 지역 초등학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교장 선생님인 수잔과 만나서 이야기를 나눠봤는데 한국 아이들이 갑자기 학교에 나오지 않게 되어서 걱정이 크다고 하더군요. 한국 아이들이 전체 학생의 15%나 됐어요. 수잔이 설명했습니다. 모두 우수한 학생들이었죠. 수학이나 과학에서는 특히 뛰어났고요. 그런데 하루아침에 아빠가 잡혀가니까 아이들이 얼마나 충격을 받았을지 학교에서도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밤 11시쯤 공장 정문 앞으로 갔습니다. 경비원 한 명이 홀로 근무하고 있었어요. 60대로 보이는 백인 남성이었는데 이름은 존이라고 했어요. 존과 대화를 나누면서 놀라운 사실을 알게 됐어요. 이 지역이 한국 투자 이전에는 실업률이 25%에 달하는 침체 지역이었다는 거였어요. 현대차 공장이 들어오면서 모든 게 바뀌었다고 하더군요. 한국 회사가 오기 전에는 여기서 괜찮은 일자리 구하기가 하늘의 별 따기였어요. 존이 말했습니다. 젊은 애들은 다 도시로 떠나고 남은 건 노인들 뿐이었죠. 그런데 공장이 들어서니까 갑자기 일자리가 생기고 식당도 생기고 상점도 생기고 완전히 다른 동네가 됐는데 이제 또 옛날로 돌아가는 건가 싶어서 걱정이에요. 저는 존에게 물었습니다. 한국 사람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존이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어요. 정말 성실한 사람들이었어요. 새벽에도 와서 일하고 늦은 밤에도 남아서 일하고 우리하고는 일하는 방식이 좀 달랐지만 나쁜 사람들은 아니었어요. 오히려 지역 경제에 도움이 많이 됐죠. 왜 잡아간 건지 이해가 안 가요. 새벽 2시경 호텔로 돌아가는 길에 24시간 편의점에 들렀습니다. 야간 알바를 하는 대학생과 이야기를 나눠봤는데 그 학생도 비슷한 얘기를 했어요. 한국 사람들이 없어지니까 손님이 절반으로 줄었다고 하더군요. 특히 한국 라면이나 음료수 같은 것들은 아예 안 팔린다고 했어요. 그날 밤 호텔방에서 하루 종일 들은 이야기들을 정리하면서 저는 확신했습니다. 조지아 사태는 단순히 법 집행이 아니라 지역사회 전체를 파괴한 사건이었다는 것을요. 한국 기업과 직원들이 떠나면서 생긴 빈 공간은 그냥 빈 공간이 아니라 사람들의 생계와 희망이 사라진 자리였어요. 언론에서는 대기업 갈등이나 국제관계로만 다뤘지만 실제로는 수많은 평범한 사람들의 삶이 하루아침에 무너진 이야기였습니다. 조지아 사태 이후 일주일이 지나고 저에게 또 다른 충격적인 제보가 들어왔어요. 이번에는 백악관 내부 소식통이었습니다. 익명을 조건으로 만나자고 했는데 장소가 특이했어요. 워싱턴 DC 외곽의 한적한 주차장이었거든요. 밤 10시에 만난 그 사람은 30대 후반의 여성이었는데 백악관 국가경제위원회에서 일한다고 했어요. 손에는 작은 녹음기를 들고 있었죠. 이걸 들어보세요. 그녀가 녹음기를 제게 건넸습니다. 국가경제위원회 비공개 회의 녹음이에요. 조지아 사태 하루 전에 녹음된 거예요. 저는 이어폰을 끼고 재생 버튼을 눌렀어요. 처음에는 잡음만 들렸는데 곧 명확한 목소리들이 들려오기 시작했습니다. 먼저 들린 건 국가경제위원회 위원장의 목소리였어요. 한국 기업들의 기술 이전이 예상보다 느리다는 내용이었죠. 특히 배터리 분야에서 핵심 기술은 여전히 한국 엔지니어들만 알고 있다는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었어요. 그 다음에 나온 목소리가 더욱 충격적이었습니다. 상무부 차관의 발언이었는데 내용이 소름 끼쳤어요. 한국이 철수하면 12조 원은 잃는다. 하지만 기술만 확보하면 장기적으로는 더 큰 이익이다. 중국과의 기술 패권 경쟁에서 이기려면 어떤 수단을 써서라도 핵심 기술을 확보해야 한다. 저는 손이 덜덜 떨렸어요. 이건 완전한 기술 탈취 계획이었거든요. 공식적으로는 동맹을 말하면서 뒤에서는 이런 계획을 세우고 있었던 거죠. 녹음은 계속 이어졌습니다. 국방부 대표의 발언도 나왔어요. 펜타곤 분석에 따르면 한국의 배터리 기술이 중국보다 5년 앞서 있다고 합니다. 이 기술 격차를 좁히는 게 국가 안보에 필수적입니다. 특히 전기 군용 차량과 드론 배터리 기술은 반드시 확보해야 하는 분야입니다. 더욱 놀라운 건 구체적인 실행 계획까지 논의되고 있었다는 점이에요. ICA를 동원한 체포 작전도 이 회의에서 결정된 것 같았어요. 누군가가 말했습니다. 합법적인 방법으론 한계가 있다. 비자 위반 명목으로 핵심 인력을 구금하고 그 과정에서 기술 이전을 유도하는 게 현실적인 방안이다. 저는 귀를 의심했어요. 이건 명백한 기술 강탈이었거든요. 동맹국의 기술자들을 인질로 잡고
기술을 뺏으려는 계획이었죠. 녹음에서 가장 충격적인 부분은 마지막이었어요. 대통령 경제보좌관으로 보이는 사람의 발언이었거든요. 대통령께서도 이 방안에 동의하셨다. 한국이 철수 위협을 해도 굴복하지 말라고 하셨다. 기술만 확보하면 한국 없이도 충분히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다고 판단하신다. 녹음이 끝나고 저는 한동안 말을 못했어요. 백악관 소식통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건 명백한 배신이죠. 저는 분노가 치밀어 올랐어요. 동맹국을 이런 식으로 대하다니요. 그녀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도 그래서 이걸 공개하기로 한 거예요. 이건 잘못된 일이거든요. 하지만 조심하셔야 해요. 이 녹음의 출처가 밝혀지면 저뿐만 아니라 당신도 위험해질 수 있어요. 저는 녹음 파일을 복사해서 안전한 곳에 보관했습니다. 이건 조지아 사태의 결정적 증거였거든요. 단순한 법 집행이 아니라 계획된 기술 탈취라는 것을 증명하는 핵심 자료였어요. 다음 날 저는 다른 소식통들에게도 연락을 취했습니다. 이 녹음의 내용이 사실인지 교차 검증하려고요. 국무부 내부자 한 명이 비슷한 이야기를 해줬어요. 실제로 백악관에서 그런 회의가 있었고 한국 기술 확보가 최우선 과제로 설정됐다고 하더군요. 펜타곤 소식통도 마찬가지였어요. 국방부에서도 한국 배터리 기술의 군사적 활용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특히 차세대 전투 시스템에 필요한 고성능 배터리 기술을 확보하는 게 급선무라고 하더군요. 가장 충격적인 건 CIA 관련 정보였어요. 한 정보기관 출신자가 익명을 조건으로 전해준 바로는 CIA에서도 한국 기업들의 기술 동향을 정기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있다는 거였어요. 어떤 연구가 진행되고 있는지, 누가 핵심 인물인지 모든 걸 파악하고 있다고 하더군요. 저는 그날 밤 호텔방에서 모든 정보를 정리하면서 한 가지 확신했습니다. 조지아 사태는 우발적인 사건이 아니라 치밀하게 계획된 기술 탈취 작전이었다는 것을요. 백악관부터 국방부, 상무부까지 모든 부처가 협력해서 한국 기술을 빼내려는 국가적 음모였던 거죠. 현대차 철수 발표 전날 오후 2시 저는 맨해튼 금융가 한복판에 서 있었어요. 월스트리트가 이렇게 혼란스러운 모습을 본 건 2008년 금융위기 이후 처음이었습니다. 거래소 앞 전광판에는 빨간 숫자들이 춤을 추고 있었어요. 한국 관련 주식들이 일제히 폭락하고 있었거든요. 저는 급히 골드만삭스 건물로 향했습니다. 그곳에서 한국 담당 애널리스트인 마이클 정을 만나기로 했거든요. 15년째 한국 시장을 분석해온 베테랑이었는데 그의 표정이 심상치 않았어요. 이건 단순한 주가 하락이 아니에요. 마이클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전체 아시아 공급망이 재편될 수 있는 상황이거든요. 한국이 정말 미국을 떠나면 도미노 효과가 일어날 거예요. 그의 컴퓨터 화면에는 충격적인 숫자들이 나열되어 있었어요. 현대차 관련 주식이 15% 폭락, LG는 12%, 삼성은 8% 하락이었습니다. 하지만 더 무서운 건 미국 기업들이었어요. 현대차와 협력하던 부품업체들, 조지아에 투자한 건설회사들, 심지어 지역 은행들까지 모두 떨어지고 있었거든요. JP모건으로 이동했습니다. 그곳의 아시아 전문가인 제시카 리는 더욱 비관적이었어요. 600억 달러가 한순간에 증발할 수 있어요. 그녀가 차트를 가리키며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진짜 문제는 신뢰 붕괴예요. 다른 외국 기업들도 미국 투자를 재검토하기 시작했거든요. 독일 기업들이 특히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다고 하더군요. BMW와 벤츠 주가도 하락세를 보이고 있었어요. 일본 기업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도요타, 혼다, 소니까지 모두 영향을 받고 있었죠. 뉴욕 증권거래소 플로어는 아수라장이었습니다. 트레이더들이 헤드셋을 끼고 소리를 지르며 매도 주문을 넣고 있었어요. 한국 ETF는 거래 정지 직전까지 갔다가 겨우 버티고 있었습니다. 저는 헤지펀드 매니저인 데이비드 김과 커피를 마셨어요. 그는 한국계 미국인으로 양쪽 시장을 모두 잘 알고 있었거든요. 정말 예상 못했어요. 그가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한국이 이렇게 강하게 나올 줄은 몰랐어요. 보통 아시아 국가들은 미국 눈치를 보는데 이번엔 완전히 달라요. 그의 펀드도 큰 타격을 받고 있었어요. 한국 투자 비중이 높았거든요. 하지만 더 큰 문제는 장기적 전망이었습니다. 이제 아시아 전체가 미국을 어떻게 볼지 모르겠어요. 중국은 이 상황을 어떻게 활용할지 벌써 계산하고 있을 거예요. 블룸버그 터미널 앞에 앉은 트레이더들의 표정은 절망적이었어요. 특히 제조업 섹터 전문가들이 충격을 받고 있었습니다. 한 트레이더가 중얼거렸어요. 미국 제조업 르네상스가 한순간에 무너질 수 있어요. 한국 기업들 없이는 반도체도 배터리도
자동차도 경쟁력을 잃을 거예요. 모건 스탠리의 수석 이코노미스트와 전화 인터뷰를 했습니다. 그의 분석은 더욱 암울했어요. GDP 성장률을 0.3% 하향 조정해야 할 것 같아요. 한국 기업들의 기여도가 생각보다 훨씬 컸거든요. 특히 첨단 제조업 분야에서는 대체 불가능한 수준이었어요. 가장 충격적이었던 건 연금기금들의 반응이었습니다. 캘리포니아 공무원 연금기금이 아시아 투자 전략을 전면 재검토한다고 발표했어요. 뉴욕주 연금기금도 비슷한 움직임을 보였죠. 기관 투자자들이 움직이기 시작한 거였어요. 오후 4시 장 마감 벨이 울렸을 때 월스트리트는 완전히 다른 곳이 되어 있었습니다. 다우지수는 2% 하락, 나스닥은 2.5% 폭락했어요. 하지만 숫자보다 더 무서운 건 분위기였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불안해하고 있었거든요. 바 하나에서 만난 투자은행 직원들의 대화가 인상적이었어요. 이제 정말 중국 시대가 오는 건가? 한 직원이 위스키를 홀짝이며 말했습니다. 미국이 동맹국마저 적으로 만들어버렸어요. 이런 식으로 가면 아시아에서 완전히 고립될 수도 있어요. 다른 직원도 동조했습니다. 트럼프가 너무 성급했어요. 한국을 만만하게 본 거죠. 이제 후회해도 늦었어요. 신뢰가 한번 깨지면 회복하기 어려워요. 그날 밤 호텔에서 각종 보고서를 정리하면서 저는 한 가지 깨달았습니다. 월스트리트가 무서워하는 건 단순한 돈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요. 미국 경제의 근본적 경쟁력이 흔들리고 있었던 거였어요. 한국이라는 핵심 파트너를 잃으면서 글로벌 공급망에서 밀려날 수 있다는 공포였죠. 다음 날 아침 월스트리트 저널 헤드라인이 모든 걸 말해줬습니다. 미국 제조업의 암울한 미래, 한국 없는 경쟁력은 가능한가?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어요. 그리고 다음 날 서울 시간으로 오전 9시 현대차 본사에서 기자회견이 열린다는 급보가 떨어졌어요. 저는 워싱턴에서 CNN 라이브를 통해 그 역사적인 순간을 지켜봤습니다. 현대차 회장이 단상에 올라섰을 때 표정이 평소와 달랐어요. 차분하면서도 단호한 기색이 역력했거든요. 그의 첫마디가 모든 걸 바꿔놓았습니다. 현대자동차그룹은 미국 내 모든 프로젝트를 전면 중단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저는 그 순간 소름이 돋았어요. 정말로 해버린 거였어요. 언론들은 협상용 카드라고 분석하고 있었지만 저는 회장의 표정을 보고 알 수 있었어요. 이건 최종 선언이라는 걸 말이에요. 조지아 배터리 공장, 엘라베마 엔진 공장 확장, 텍사스 수소 연료전지 센터까지 총 18조 원 규모의 모든 투자가 중단된다고 발표했어요. 더 충격적인 건 그 다음 발언이었습니다. 우리 임직원들이 합법적으로 일하던 중 범죄자 취급을 받은 것은 용납할 수 없는 일입니다. 신뢰가 깨진 상황에서는 더 이상 협력이 불가능합니다. 모든 한국 기술진을 즉시 본국으로 송환하겠습니다. 회장의 목소리에는 분노와 실망이 섞여 있었어요. 30년 동맹을 믿고 투자했던 기업의 CEO가 할 수 있는 가장 강한 메시지였죠. 기자들의 질문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회장님, 이번 결정이 최종인가요? 협상 여지는 없나요? 회장이 잠시 침묵하더니 단호하게 답했어요. 신뢰는 한번 깨지면 복구하기 어렵습니다. 우리는 이미 충분히 기다렸고 충분히 참았습니다. 이제 다른 선택을 할 때입니다. 워싱턴의 반응은 즉각적이었어요. 백악관 대변인이 긴급 브리핑을 열었는데 당황한 기색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우리는 현대차와의 관계를 소중히 여기며 이번 오해를 풀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지만 이미 늦었어요. 상무부에서는 더욱 다급했습니다. 장관이 직접 나서서 한국 정부의 중재를 요청했다는 소식이 들려왔어요. 하지만 한국 정부의 반응도 차가웠습니다. 외교부 대변인이 브리핑에서 말했어요. 이는 민간 기업의 경영 판단입니다. 정부가 개입할 사안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의미심장한 발언이었죠. 정부도 현대차의 결정을 지지한다는 뜻이었거든요. 가장 놀라운 건 다른 한국 기업들의 연쇄 반응이었어요. 현대차 발표 2시간 후 삼성전자가 텍사스 반도체 공장 건설을 재검토한다고 발표했습니다. 170억 달러 규모의 거대한 프로젝트였는데 갑자기 불확실해진 거였어요. LG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미시간과 오하이오 배터리 공장 투자를 전면 재검토한다고 했어요. 한국 기업들이 도미노처럼 무너지고 있었던 거죠. SK그룹은 더 직접적이었습니다. 미국 내 모든 신규 투자를 잠정 중단한다고 발표했어요. 기존 프로젝트도 재평가하겠다고 했죠. 총 600억 달러의 투자가 한순간에 흔들린 거였어요. 월스트리트는 패닉 상태였습니다. 한국 관련 주식들이 일제히 폭락하기 시작했어요. 특히 미국에 많이 투자한 기업들의 주가가
크게 떨어졌죠. 투자자들이 불안해하고 있었거든요. 저는 급히 조지아 현장으로 전화를 걸어봤습니다. 현지 관계자들은 멘붕 상태였어요. 브라이언 카운티 경제개발공사 담당자가 말했습니다. 이게 정말인가요? 현대차가 정말 떠나는 건가요? 30년간 준비해온 프로젝트가 하루아침에 무너진다니 믿을 수 없어요. 조지아 주지사도 긴급 성명을 발표했어요. 현대차와의 관계 회복을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고 했지만 이미 상황은 돌이킬 수 없는 지경이었어요. 가장 인상적이었던 건 한국 국민들의 반응이었습니다. 소셜미디어에는 현대차 지지 메시지가 쏟아져 나왔어요. 잘했다. 당당하다. 자랑스럽다는 댓글들이 넘쳐났죠. 30년 만에 한국 기업이 미국에 당당하게 노라고 말한 순간이었거든요. 그날 밤 호텔에서 뉴스를 정리하면서 저는 역사적인 순간을 목격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조지아에서 시작된 작은 사건이 결국 600억 달러 규모의 거대한 경제 지각 변동을 일으킨 거였죠. 한국 기업들이 미국을 떠나는 순간 그것은 단순한 비즈니스 결정을 넘어서 글로벌 경제 질서의 변화를 알리는 신호탄이었습니다. 현대차 철수 발표 다음 날 워싱턴에는 전례 없는 혼란이 찾아왔어요. 저는 국무부 청사 앞에서 긴급히 소집된 관료들의 표정을 지켜보고 있었는데 모두가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20년 기자 생활에서 이런 급박한 분위기는 처음이었어요. 오전 10시 국무장관이 한국 대사를 긴급 면담했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비공개 면담이었지만 국무부 내부 소식통을 통해 대략적인 내용을 파악할 수 있었어요. 미국 측이 전례 없는 양보안을 제시했다는 거였죠. 한 국무부 관계자가 익명을 조건으로 전해준 바로는 미국이 세금 혜택부터 법적 보호까지 모든 걸 다 주겠다고 했다는 거였어요. 한국 기업들에게 거의 치외법권 수준의 특별 대우를 보장하겠다는 제안이었죠. 하지만 한국 대사의 반응은 차가웠습니다. 신뢰는 한 번 깨지면 복구하기 어렵다는 한마디로 모든 제안을 일축했다고 하더군요. 상무부에서는 더욱 구체적인 제안을 들고 나왔어요. 한국 기업들의 미국 내 모든 법적 리스크를 정부가 책임지겠다는 거였죠. 심지어 앞으로 한국 기술자들에 대해서는 특별 비자 카테고리를 만들어서 완전한 자유를 보장하겠다고 했어요. 저는 이 소식을 듣고 놀랐습니다. 며칠 전까지만 해도 특혜는 없다고 단호하게 말했던 미국이 이제는 특혜를 먼저 제안하고 있었거든요. 하지만 한국 측의 답변은 더욱 충격적이었어요. 백악관 관계자가 전해준 바로는 한국 정부가 단 한 줄로 답했다고 하더군요. 신뢰는 복구 불가. 이 5글자가 전부였어요. 더 이상의 협상도 논의도 타협도 없다는 뜻이었죠. 펜타곤에서도 움직임이 있었습니다. 국방장관이 직접 한국 국방부에 전화를 걸었다는 소식이 들려왔어요. 군사협력 차원에서라도 한국 기업들의 미국 투자를 유지해달라고 요청했다고 하더군요. 하지만 한국 국방부의 답변도 마찬가지였어요. 이는 민간 기업의 문제라며 선을 그었다고 했습니다. 의회에서도 비상이 걸렸어요. 하원 외교위원회가 긴급 청문회를 열었는데 여야 의원들이 한 목소리로 트럼프 행정부를 비판하기 시작했거든요. 민주당 의원이 말했습니다. 30년 동맹국을 이런 식으로 대해서 600억 달러를 날려버렸습니다. 이게 미국 우선주의의 결과입니까? 공화당 의원들도 불편한 기색을 감추지 못했어요. 동맹관계 관리에 실패했다는 비판이 나오기 시작했죠. 가장 절망적이었던 건 조지아주의 반응이었어요. 브라이언 캠프 주지사가 직접 서울로 날아간다는 소식이 들려왔거든요. 현대차 본사를 직접 방문해서 설득하겠다는 거였어요. 조지아주 경제의 미래가 걸린 문제였으니까요. 하지만 한국 언론 보도를 보니 현대차 측은 만남 자체를 거부했다고 하더군요. 더 이상 논의할 것이 없다는 입장이었어요. 월스트리트의 반응도 참혹했습니다. 투자은행들이 앞다퉈 미국 제조업 전망을 하향 조정하기 시작했어요. 골드만삭스는 한국 기업 철수로 인한 경제적 타격을 연간 GDP의 0.3% 감소로 추산했습니다. JP모건은 더 비관적이었어요. 다른 외국 기업들도 연쇄 철수할 가능성을 우려했거든요. 독일과 일본 기업들이 한국의 선례를 따를 수 있다는 분석이었죠. 저는 백악관 출입기자들을 통해 내부 분위기를 파악해봤어요. 대통령 참모들이 연일 대책회의를 열고 있다고 하더군요. 하지만 뾰족한 수가 없다는 게 문제였어요. 이미 신뢰가 무너진 상황에서는 어떤 제안을 해도 소용이 없었거든요. 가장 아이러니한 건 며칠 전까지 한국 기술자들을 범죄자 취급했던 ICE가 이제는 그들을 다시 모셔오려고
안간힘을 쓰고 있다는 거였어요. ICE 내부 소식통에 따르면 구금된 한국 기술자들에게 최고급 대우를 제공하고 있다고 하더군요. 하지만 한국 기술자들은 모두 즉시 석방과 본국 송환만을 요구하고 있었어요. 그날 저녁 호텔바에서 만난 국무부 관계자의 말이 인상적이었어요. 우리가 너무 오만했어요. 한국을 만만하게 본 거죠. 동맹국이라고 해서 무조건 참을 줄 알았는데 이번에는 정말 돌아섰네요. 그의 목소리에는 후회가 가득했습니다. 이제 와서 뭘 해도 소용없을 것 같아요. 신뢰라는 게 한번 깨지면 정말 어렵더라고요. 조지아 사태 후 인천공항에서 마지막 한국 기술자들이 돌아오는 비행기를 마중 나간 날을 저는 평생 잊지 못할 거예요. 김준호 박사를 비롯해 332명의 엔지니어들이 드디어 고국 땅을 밟는 순간이었거든요. 저는 취재진 틈에 서서 그 역사적인 장면을 지켜봤습니다. 비행기에서 내린 그들의 모습은 2주 전과 많이 달랐어요. 여전히 당당했지만 어딘가 지쳐 보이는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특히 김준호 박사의 손목에는 아직도 쇠사슬 자국이 남아 있었어요. 하지만 그의 눈빛만큼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기술을 끝까지 지켜낸 자부심이 느껴졌거든요. 공항 도착 인터뷰에서 김 박사가 한 말이 인상적이었어요. 힘든 시간이었지만 후회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기술은 우리나라의 자산이에요. 그걸 지켜낸 것만으로도 의미가 있다고 생각해요. 그의 목소리에는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2주간의 구금과 회유, 협박에도 굴복하지 않은 의지력이 느껴졌어요. 다른 엔지니어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모두가 한결같이 자신들의 선택이 옳았다고 말했어요. 저는 그때 깨달았습니다. 미국이 체포한 건 사람이었지만 정작 중요한 건 그들의 머릿속 기술이었고 그 기술은 결국 무사히 한국으로 돌아왔다는 것을요. 반면 미국 언론들은 여전히 진실을 제대로 보도하지 못하고 있었어요. CNN은 여전히 비자 단속 해프닝이라고 썼고 폭스뉴스는 불법 체류 문제로 포장하고 있었습니다. 뉴욕타임스조차 외교적 실수 정도로만 다뤘어요. 하지만 저는 모든 걸 알고 있었습니다. USB 속 문서, 백악관 녹취록, 구금시설에서 벌어진 기술 강요 시도까지 모든 진실을 목격했거든요. 한국 정부의 공식 발표는 더욱 강력했습니다. 외교부 장관이 직접 나서서 발표했어요. 대한민국 정부는 이번 사태를 우방국에 대한 명백한 배신 행위로 간주합니다. 앞으로 미국과의 어떤 협상도 거부합니다. 신뢰 회복은 불가능하다고 판단합니다. 30년 한미 관계 역사상 이런 강경한 발언은 처음이었어요. 더 놀라운 건 한국 국민들의 반응이었습니다. 여론조사 결과 92%가 정부의 강경 대응을 지지한다고 나왔어요. 소셜미디어에는 자주국방, 자주경제라는 해시태그가 트렌드를 장식했습니다. 한국이 진정한 독립국가로 거듭나는 순간이었죠. 워싱턴의 반응은 절망적이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마지막으로 한국에 친서를 보냈다는 소식이 들려왔어요. 하지만 한국 대통령의 답변은 차가웠습니다. 친서를 읽지도 않고 그대로 반송했다고 하더군요. 국제사회의 반응도 흥미로웠습니다. 독일, 일본, 프랑스 등 주요 동맹국들이 한국의 입장을 지지한다고 발표했어요. 미국의 행태가 다른 동맹국들에게도 경고가 된 거였죠. 가장 상징적이었던 건 현대차의 마지막 발표였습니다. 러시아 상트페테르부르크 공장 재가동을 정식으로 발표한 거였어요. 미국을 완전히 등지고 새로운 길을 택한 순간이었습니다. 저는 그 모든 과정을 지켜보며 한 가지 확신했어요. 조지아에서 시작된 이 사건이 21세기 글로벌 질서를 바꾸는 전환점이 될 거라는 것을요. 미국의 기술 탈취 시도는 완전히 실패했고 오히려 한국을 더 강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날 밤 마지막 기사를 쓰며 저는 이렇게 결론지었습니다. 언론은 끝내 비자 단속 해프닝이라고 썼지만 나는 알고 있다. 이건 미국의 완전한 실패였고 한국의 당당한 승리였다고. 쇠사슬에 묶였던 332명의 한국 기술자들은 결국 자신들의 기술과 함께 무사히 돌아왔다. 하지만 미국이 잃은 건 단순히 600억 달러가 아니었다. 동맹국의 신뢰, 글로벌 리더십, 그리고 도덕적 권위까지 모든 걸 잃었다. 그리고 이 모든 진실을 기록으로 남기는 건 오직 내 몫이었다. 역사는 승자가 쓴다고 하지만 때로는 진실을 목격한 자가 써야 할 때도 있다. 조지아 사태의 진실, 그것이 바로 내가 세상에 남기는 유산이다.